1970년대 후반 어느 봄, 한 미군 부사관이 약혼녀와 한탄강 강변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가 우연히 주운 돌 하나가 한 학설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1948년부터 30년 동안 동아시아 구석기학을 지배해온 학설이었습니다. 그 학설은 하버드의 한 고고학자가 그어놓은 동아시아 변방선이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영국 셰필드 대학교의 한 교수가 등장합니다. 그는 모비우스 라인을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 돌 한 개가 어떻게 학계를 무너뜨렸을까요? 2026년 42cm, 10kg의 거대 도구는 무엇을 다시 흔들고 있을까요? 오늘 그 돌 한 개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돌이 어떻게 발견됐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그는 그저 기상예보부대에 배치된 미 공군 부사관만은 아니었습니다. 입대 전 인류학 수업을 짧게 들은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학부 시절 아프리카와 유럽의 양면 도구를 그림으로 배웠습니다. 미군 입대 후 동두천에 주둔했습니다. 어느 봄날 그는 한탄강 유원지로 약혼녀와 데이트를 갔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강변 자갈밭을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강 건너편으로 검은 현무암 절벽이 멀리 보였습니다. 먼저 눈에 띈 것은 작은 토기 파편이었습니다. 그는 자갈 사이를 살피기 시작했고 곧 양면 가공 흔적이 또렷한 돌 하나를 손에 쥐게 됩니다. 학교에서 그림으로만 보던 형태였습니다. 양쪽 면이 모두 떨어져 나간 흔적이 있고 평면이 길쭉한 아몬드 형태였습니다. 그 형태는 동아시아에서는 나오지 않는다고 배운 도구였습니다. 그는 가까운 사진을 남겼고 시료를 챙겨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이 돌은 곧 한 프랑스 고고학자의 손을 거칩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의 한 교수에게 닿습니다. 프랑스 학자는 당시 서구 구석기학에서 가장 유명한 학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진과 시료를 직접 확인했고 학술적 가치를 곧장 알아봤습니다. 그를 통해 사진과 시료가 한국에 전달됐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수는 1978년 5월 14일 직접 한탄강 현장으로 답사를 떠났습니다. 한국 고고학 1세대 권위자가 한 점의 돌 때문에 가방을 꾸린 것입니다. 답사 이후 발굴 준비가 빠르게 시작됐습니다. 같은 해 가을, 정부는 사적 지정을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 점의 돌이 학계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이 돌이 무엇을 흔들었는지 이해하려면 1948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948년 하버드의 한 고고학자는 한 장의 가설선을 학계 앞에 내놓습니다. 당시 미국 구석기 고고학을 대표하던 학자였습니다. 그는 인도 북부를 가로지르는 학설상의 분단선 하나를 그렸습니다. 이 선이 바로 모비우스 라인입니다. 가설의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이 선의 서쪽에서는 양면 가공 도구가 풍부하게 발달했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즉, 아프리카, 유럽, 서아시아에서는 아슐리안 주목도끼가 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동쪽,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는 양면 가공 도구가 거의 보이지 않았다는 진단이었습니다. 동쪽에서 나오는 것은 주로 한쪽 면만 떼어내 만든 찌개, 즉 초퍼 종류였습니다. 이 학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동아시아는 구석기 기술 발달의 변방지역, 즉 마지널 리전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적합한 석재가 부족했고 인구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추론이었습니다. 동아시아의 인류는 양면 가공이라는 정교한 기술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그려졌습니다. 이 가설은 발표 직후 학계 정설로 자리 잡습니다. 이후 30년 동안 정면으로 흔들 만한 동아시아 발굴 자료가 학계에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을 짚을 차례입니다. 동아시아가 변방이라는 진단은 곧 교과서에 실립니다. 학생들은 아프리카와 유럽의 풍부한 양면도구 사진을 보며 공부했습니다. 동아시아는 그 옆 빈칸으로 남았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어디에서도 양면 가공 도구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1948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의 학계 분위기는 그러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정확히 짚고 갈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의 제목에도 등장하는 50만 년이라는 숫자입니다. 50만 년은 연천 전곡리 유적이 그 시점에 만들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탄강 일대에는 약 50만 년 전에 분출된 전곡 안사람층이 깔려 있습니다. 그 위로 17만 년 전 차탄 안사람층이 덮였습니다. 즉 50만 년이라는 숫자는 유적 자체의 연대가 아닙니다. 유적이 놓인 토대, 즉 현무암층이 형성된 시기입니다. 이 구분은 양서를 정확히 따라가는데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결국 이 변방론은 30년 동안 누구도 흔들지 못했습니다. 1979년 한국 학자 두 사람이 그 첫 균열을 냅니다. 1979년 서울대학교와 영남대학교 교수 두 사람은 진단학보에 한 편의 논문을 발표합니다. 제목은 전곡리
아슐리안 양면 핵석기 문화 예보였습니다. 한자 그대로 옮기면 전공리 양면 핵석기 문화에 대한 예비 보고라는 뜻입니다. 서울대학교 교수는 한국고고학 1세대 권위자로 꼽히는 인물이었습니다. 두 분은 그가 주운 돌과 그 주변 강자갈 무더기에서 함께 나온 석기들을 정식으로 학계에 소개합니다. 동아시아 첫 아슐리안형 양면도구 학술 보고가 바로 이 논문이었습니다. 같은 해 10월 2일 정부는 연천 전곡리 일대를 사적 제268호로 지정합니다. 보호 면적은 자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약 78만 제곱미터 규모로 보수해서 잡으면 무난합니다. 첫 정식 발굴은 1979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예비조사에서 주먹도끼, 박편도끼, 집게, 글게를 포함해 46점 정도가 출토됐습니다. 발굴은 이후 꾸준히 이어집니다. 1979년부터 1992년까지 1차에서 9차 발굴이 진행됐습니다. 이 구간은 서울대, 영남대, 한양대학교 교수들이 핵심 책임을 맡았습니다. 이후 한양대학교 박물관과 결의문화유산연구원이 후속 발굴을 이어갔습니다. 누적 발굴은 19차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된 24차 발굴까지 이어집니다. 출토석기는 자료별 차이를 감안해 약 9,000점 이상으로 잡습니다. 출토 유물의 종류는 다양했습니다. 양면 핵석기인 주먹도끼, 가로 날도끼인 박편도끼, 집게, 글게, 뾰족 끝 집게가 함께 나왔습니다. 다각면 원구와 외날 집게, 쌍날 집게도 보고됐습니다. 손질이나 잔손질이 베풀어진 도구는 전체 출토물 중 5에서 15% 정도였습니다. 나머지 85에서 95%는 몸돌과 격지러 기였습니다. 제작 과정에서 떨어져 나온 부산물입니다. 평면 형태는 대부분 아몬드형 또는 첨드형이었습니다. 두께는 비교적 두꺼운 몸체에 큼직한 격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주력 재질은 한탄강 강자갈에서 흔히 보이는 규암이었습니다. 그 다음을 짚을 차례입니다. 이 보고는 단순한 지역 발굴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동아시아에는 양면 가공 도구가 없다는 30년짜리 정설이 있었습니다. 1979년 한국 학계 두 분이 그 정설을 처음으로 학술적으로 흔든 것입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이 균열은 곧 동아시아 학계 전체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균열은 한국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부터 동아시아 곳곳에서 비슷한 발견이 이어집니다. 가장 먼저 학계를 흔든 것은 중국 광시자치구의 보세분지, 즉 보스베이슨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출토된 양면 가공 도구는 80만 3천 년이라는 연대로 측정됐습니다. 측정 오차는 더하기 빼기 3,000년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도구 옆에서 텍타이트가 함께 발굴됐습니다. 텍타이트는 운석이 떨어질 때 만들어진 천연 유리알입니다. 이 발견으로 연대 신뢰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동아시아에 양면 도구가 없다는 진단은 이제 단순한 보완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원안 자체를 다시 봐야 할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때부터 양설이 학자별로 정밀하게 갈립니다. 양설 1. 모비우스 라인의 운명을 학자별로 분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1948년 이 학자 본인은 동아시아 양면도구 부재를 원학설로 제시했습니다. 1979년 한국의 두 학자는 전곡리 양면 핵석기를 들어 첫 균열을 냈습니다. 2006년에는 한 편의 논문이 저널 오브 휴먼 에볼루션 51권에 실립니다. 이 논문은 좁은 의미의 모비우스 라인, 즉 센수 스트릭토는 폐기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좁은 의미라는 뜻입니다. 다만 빈도와 형태 차이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넓은 의미의 모비우스 라인, 즉 센수라토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이쪽은 넓은 의미라는 뜻입니다. 2008년에는 두 연구자가 동서 비교를 다시 검증합니다. 이들은 일부 형태적 중첩을 확인하며 단순한 동서 분단보다는 부분 융합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중국 대남 분지의 양면 도구가 아슐리안 제작 기술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분석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2010년에는 후속 학자들이 인구학적 모델을 내놓습니다. 동아시아 인류 유효 인구가 임계 수준에 미치지 못해 기술 발전이 정체됐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모비우스 라인을 단순한 지리 경계가 아니라 인구학적 임계 통과의 결과로 본 것입니다. 2010년대 들어 학자들 사이에서 모비우스 라인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회의가
점차 커집니다. 그리고 2016년 영국 셰필드 대학교의 한 교수가 한 논문을 발표합니다. 제목은 모비우스 라인 없는 삶입니다. 출처는 쿼터너리 인터내셔널 400권 14쪽부터 22쪽입니다. 이 논문에서 그는 모비우스 라인을 모래 위에 지은 집이고 잊혀져야 할 학설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완전 폐기를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학계는 단일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2026년 현재까지도 이 학설을 둘러싼 양설은 5군데에서 갈리고 있습니다. 양설은 다음 5갈래로 나뉩니다. 양설 1. 모비우스 라인의 운명은 앞서 정리한 그대로입니다. 이제 양설 2부터 양설 4까지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짚을 것은 양설 2. 전공리가 진정한 아슐리안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인정설의 출발점은 1979년 두 학자의 진단학부 논문입니다. 한국 학계 다수가 이 입장에 섰습니다. 양면 대칭, 아몬드형 평면, 아슐리안 형태와의 일치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반면 일부 서구 학자들은 유사형이라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동아시아 주먹도끼는 시기가 한참 늦고 두께가 두껍다는 점이 근거였습니다. 재타격이 적고 가공도가 낮다는 점도 함께 들었습니다. 다만 이 견해도 아슐리안과 닮은 형태라는 표현 자체는 사용합니다. 즉, 아슐리안 라이크라는 어휘는 인정합니다. 다음은 양설 3, 연대입니다. 가장 격렬한 양설입니다. 한양대학교의 한 연구자는 30만 년에서 50만 년 전 사이를 상한설로 제시해왔습니다. 다른 학자들은 2012년에 한 편의 논문을 실었습니다. 게재지는 쿼터너리 인터내셔널이었습니다. 이들은 35만 년에서 30만 년 전 범위를 중간설로 제시했습니다. 반면 서울대학교의 한 연구자는 다른 측정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2009년 OSL 측정에서는 12만 년에서 6만 년 전 사이가 나왔습니다. OSL은 광자극 발광이라는 측정법입니다. 2010년 AMS 측정에서는 약 4만 년 전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AMS는 방사성 탄소 가속기 측정입니다. 후기 구석기설입니다. 그리고 2020년대 들어 학계 다수설은 후기 구석기설 쪽으로 기우는 흐름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설 4, 제작자입니다. 학계 다수는 호모 에렉투스 가능성을 제시해왔습니다. 약 50만 년 전 동아시아 진출 시기와 어느 정도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반면 일부 학자는 다른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동아시아 양면도구 시기가 더 늦다는 점을 들어 호모 에렉투스 이후 종 가능성을 본 것입니다. 단 전공미에서는 인류 화석이 직접 출토된 적이 없습니다. 도구만 남았고 도구를 만든 손은 남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학계 정설은 양면도구 제작 능력을 가진 동아시아 거주 인류라는 보수 표기를 기본으로 둡니다. 양설은 50만 년이라는 시간폭을 이해하는 핵심 좌표입니다. 학자별 입장이 5갈래로 분리된다는 점이 이번 영상의 출발점입니다. 이 5갈래의 학설 위에 2026년 또 하나의 새 챕터가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2026년 봄 전국 선사박물관의 한 점의 거대한 도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2026년 3월 12일 전국 선사박물관은 한 점의 거대한 도구를 공개합니다. 길이 42cm, 너비 16cm, 무게는 약 10kg이었습니다. 형편은 양면 가공된 주먹 찌르개입니다. 이 도구는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진행된 24차 발굴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발굴 위치는 연천 전곡리 85에서 12번지 아파트 건설 부지였습니다. 발굴 면적은 약 14,000제곱미터였고 발굴 기관은 결의문화유산연구원이었습니다. 매장 깊이가 결정적 단서입니다. 도구는 지표면 아래 4.5m 깊이에서 나왔습니다. 이 지점은 황색 사질정토층의 가장 아래쪽이었습니다. 2층의 연대는 약 17만 년에서 25만 년 전 사이로 측정됐습니다. 그리고 2층 바로 아래에 약 50만 년 전에 형성된 전곡 안산암층이 깔려 있었습니다. 즉 도구가 묻혀있던 층은 50만 년 현무암층 바로 위였습니다. 또 하나의 단서는 재질이었습니다. 한탄강 일대에서 흔히 보이는 규암이 아니었습니다. 화강 편마암이었습니다. 이 재질은 한탄강 강작 아래는 잘 나오지 않는 종류였습니다. 외부에서 운반됐다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이 무거운 돌을 옮겨와 도구로 다듬었다는 의미입니다. 기존 주먹도끼 최대 크기는 30cm 수준이었습니다. 무게는 약 4kg이었다고 전곡 선사박물관 관장이 인용했습니다.
이번 42cm 도구는 그 크기를 압도적으로 넘어섭니다. 국내 학계는 물론 국제 학계에 보고된 양면석기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무겁다는 평가가 따라붙었습니다. 여기서 양서로가 시작됩니다. 42cm 주먹 찌르기의 용도에 대한 학자별 입장입니다. 당북대학교의 한 연구교수의 견해입니다. 단단한 재질 재단이나 대형 동물 절단의 초기 단계에 사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박물관 학예연구사는 다른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무거운 무게 때문에 단단한 것보다는 다소 무른 것을 찌르거나 내려치는 데 쓰였을 가능성을 봤습니다. 전국 선사박물관 관장은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위세품, 즉 상징 도구로 본 것입니다. 신라 금관 같은 위세품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정도 크기와 무게의 도구를 제작하려면 다수의 협력이 필요했을 가능성을 짚었습니다. 구석기 인류의 정교한 의사소통 능력을 시사한다고 봤습니다. 이 도구가 다시 학계를 흔드는 동안 50만 년이라는 시간이 무엇을 묻는지 짚어볼 차례입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50만 년이란 정확히 무엇이었습니까? 핵심은 두 갈래로 정리됩니다. 첫째, 50만 년은 한탄강 일대의 환경 토대입니다. 전곡 안산암층이 형성된 시기를 가리킵니다. 즉 유적이 놓인 무대의 나이입니다. 그 위 17만 년, 차탄 안산암층까지 합쳐 한반도 중부의 화산암 토대가 갖춰진 셈입니다. 둘째, 유적 자체의 연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2009년 서울대학교 연구자의 OSL 측정 결과는 후기 구석기를 가리켰습니다. 2010년 AMS 측정 역시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대 들어 학계 다수설은 후기 구석기설 쪽으로 기우는 흐름입니다. 현재까지 확인 가능한 학술 정설은 후기 구석기 다수설입니다. 다만 양설은 보존됩니다. 30만 년에서 50만 년 상한설 역시 학술사의 한 축으로 기록됩니다. 이제 이 학설 흐름은 더 넓은 무대로 이어집니다. 아슐리안 양면도구의 시작은 동아프리카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시기는 약 170만 년 전에서 150만 년 전 사이입니다. 에티오피아 콘소 유적, 케냐 야 코키셀레 유적, 그리고 올두바이의 FLK 웨스트 유적이 그 무대입니다. 코키셀레이 4번 지점의 연대는 약 176만 년 전입니다. 현재까지 학계가 보고한 가장 오래된 아슐리안입니다. 이 기술이 유럽에 진출한 시기는 약 80만 년 전 이후입니다. 그리고 종류는 약 25만 년에서 20만 년 전 사이로 잡힙니다. 명칭 자체는 프랑스생 아슐 지역에서 따왔습니다. 이 글로벌 시간표 위에 한반도 전곡리를 다시 올려놓아 보면 그림이 또렷해집니다. 동아시아는 변방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학술 정설은 늘 양설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을 뿐입니다. 한 점의 돌이 70년 정설을 흔들었고 42cm 도구가 새 양설을 더했습니다. 1948년 모비우스 라인이 그어졌습니다. 1970년대 후반 한 미군 부사관이 그 선을 넘는 돌을 주었습니다. 1979년 한국 학자 두 분이 그 돌을 학계에 올렸습니다. 2016년 한 영국 학자가 그 학설을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42cm 도구가 박물관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한반도 구석기 시대의 또 다른 무대로 다시 찾아옵니다. 50만 년이라는 시간이 한국 땅에 남긴 한 점의 돌입니다. 그 무게가 학계 70년을 흔들고도 아직 끝나지 않은 이유였습니다.